네, 안녕하세요. 또 아침 출근하기 전에 막간 이용해서 영상 하나 찍고 있습니다. 야, 요즘 너무 바빠서 영상을 도저히 찍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한 지금 2, 3주 된 것 같네요. 업로드 안 한 지. 그래서 또 살짝 이제 널널해져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이제 마지막 이직이죠. 지금 회사까지 오게 된 이야기인데, 이전 회사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마존에서 3년 한 반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3년 반이라고 이제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지금 회사 A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총 제가 일본에서 한 6년 정도 살고 이직을 했는데 그 과정 그리고 뭐 연봉 정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시작을 하면 이번 영상에서 6년차 외국계 이직에 관한 썰 들어보시고요. 이제 면접 후기나 외국계 기업은 실제로 어떤가. 네, 결국 이제 전에 일했던 아마존도 외국계고 지금 들어있는 이 A사도 외국계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계에 들어가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가 안에서 뭐 경험자의 썰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 현장 이미지는 없고요. 또 우리 코파일럿이 억지로 넣었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이직 후 첫 급여, 첫 급여는 아니고요. 이직 후에 급여 얼마 받고 있는지 마무리로 배운 점 조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년 차에서 이직을 하게 됐네요. 제가 이렇게 또 이직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아마존에서 꽤 많은 걸 그래도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아마존에서는 데이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데이터로 나와요. 혹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숫자가 없다? 숫자가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숫자로 변환이 돼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매니저는 딱 그 숫자를 기반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과정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숫자가 모든 걸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과정이 어떻든 숫자가 좋지 못하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다. 네, 그게 아마존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이게 제가 로봇이 아니잖아요. 힘든 점도 많았지만 배운 것도 정말 많았다.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아마존 후 글로벌 조직과의 협업은 저희 부서에서는 없었고요. 저희 부서는 워낙 태스크가 딱딱 정해져 있고 그 일만 끝내면 되기 때문에 글로벌 조직과의 협업은 없었고 다만 일본 내 다른 조직들과의 협업은 조금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태스크를 할당받아서 하면서 기존 태스크는 정말 자기 일만 딱딱딱 해내면 되는 건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고 싶다 하면 이제 다른 부서들과 협업해서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에 참여하게 되면 좀 더 많은 태스크를 진행할 수 있죠. 저도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고 싶어서 한때 열심히 했었는데 결국 프로젝트 매니저까지는 가지 못했고 저기 밑에 말단 사원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이직을 했습니다. 네, 이게 가장 큰 부분이죠. 커리어 성장이 멈춘다.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도 하고 싶었고, 피플 매니저도 하고 싶었고, 어쨌든 이제 관리직, 매니저직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도전도 많이 하고, 이제 사내 승진을 하려면 이제 승진을 위한 인터뷰를 거쳐야 되는데, 그 인터뷰에서 결국 퇴짜를 많이 받았죠. 이 부서 내에서 승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부서의 매니저직이 있고 지원을 해서 인터뷰에 합격하면 그 부서의 매니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승진을 하거나 어떻게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각각의 부서마다 원하는 게 다르고 각 매니저가 원하는 스킬이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터뷰 본 곳은 저의 스킬이 미달이다,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주면서 이제 결국 승진은 하지 못했고요, 아마존에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또 대학의 전공이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왔는데 지잡대 나왔어요. 지잡대 전공이 물류 쪽이에요.
물류 쪽 전공을 완료하고 이제 아마존에서는 커스터머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커스터머 서비스에 대한 미래가 조금 불안전한 거예요. 요즘에 AI도 너무 잘 돼 있고 웬만하면 다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AI 챗봇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던 와중에 저희 아마존에서 일할 때 저희 부서에서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서에 있던 절반 가량의 인원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도 빨리 내가 살 길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사이트 등록을 했죠. 일본에서는 아마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링크드인, 그리고 아마 일본에서 꽤 유명한 것 같아요. 비즈리치라는 일본 스카우트 사이트가 있는데 그렇게 링크드인이랑 비즈리치에서 열심히 프로파일 업로드하고 이력서 업로드하고 해서 준비해서 이직을 하게 됐고요. 결국 이직의 경로는 비즈리치라는 리크루팅 사이트에서 HR 쪽에서 직접 연락이 와서 이제 한번 포지션 들어보자. 이게 또 물류 포지션이라고 연락은 왔었는데 제가 물류 일을 한지 좀 많이 지났어요. 처음에 인턴으로 1년 일한 거 말고는 공항에서 1년 반, 아마존에서 3년 반 이렇게 다른 업무를 했다 보니까 이제 물류 경험한 지 한 5, 6년 정도 됐었던 때라 살짝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었죠. 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더 발전해서 살아남으려면 커스텀 서비스는 답이 아닌 것 같다. 그런 결론을 내려서 이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즈리치 통해서 바로 HR이랑 면담하고 인터뷰를 잡았죠. 이게 면접이 참 재밌었어요. 면접이 재밌었어. 일단 과정은 어떻게 됐냐면 관심이 있느냐 해서 한번 상담을 했어요. 한 20분 정도 상담을 하고 포지션은 어디고 저 치토세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삿포로가 아니라 홋카이도 치토세인데 치토세 포지션이 있는데 이런 포지션이고 여기 잡 디스크립션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스킬 필요하고 뭐 이렇게 지원하면 된다 해서 알겠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보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잡 디스크립션 보고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주위에 또 제가 대학 전공이 물류다 보니까 물류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화 통화를 몇 번 하면서 이런 포지션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이잡 디스크립션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뭐냐 이건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이제 면접 준비를 하게 됐죠. 이력서는 꽤 가뿐하게 통과를 한 것 같아요. 치토세가 또 워낙 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저 지금 가고 있지만 그래서 아마 면접 지원자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네다섯 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선 면접 과정으로는 서류 합격을 하고 난 뒤에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면접이 잡혔던 것 같아요. 1차 면접에는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 한 명, 그리고 동료의 매니저, 그리고 다른 팀 매니저, 이렇게 3명이 1차 인터뷰로 들어왔었고요. 되게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묻는 것도 일단 물류 관련해서 많이 묻지를 않더라고요. 일단 어, 제가 첫 상담 때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저 물류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도 지원해도 괜찮냐? 그 부분에서 이미 면접관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류 경험이 많이 없는 걸. 하지만 이제 아마존에서 제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했었고 어떤 결과를 냈고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내서 어떻게 숫자를 만들어내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점수를 땄던 것 같아요. 면접 분위기는 되게 편안했고요. 질문도 딱히 그렇게 물어뜯는 질문들이 없었어요. behavior question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했니? 저럴 때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막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죽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디테일한 건 없었고요. 2차 인터뷰가 되게 재밌었는데 제 지금 제 매니저죠. 캐나다 사람인데 되게 가벼운 분이세요. 일은 정말 똑부러지게 잘 하시는데 옆 동네 형? 옆 동네 형 같은 느낌. 그래서 되게 이지고잉하고 그런 분인데 면접 때도 그게 또 바로 보이더라고요. 일단 제가 긴장을 꽤 많이 했었어요. 이게 역시 제가 물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게 또 이 A사가 반도체 쪽에서 조금 잘 나가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대기업의 면접 프로세스를 한번 느껴보자 해서 그냥 지원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차 면접까지 가니까 저도 이제 좀 아리송송하면서 이 기대감도 조금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긴장이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얘기를 하는데 면접이 너무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랐어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면접은 이제 1차 면접 때처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뭐 당신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어, 강점 뭐고 약점 뭐고 이런 식을 줄 알았는데 처음에 일단 자기소개는 했어요. 자기소개는 하고 지금 제 매니저 감독관도 자기소개를 하고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였어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을 텐데 요구하는 스킬을 봤을 걸로 안다. 물론 봤었죠. 그럼 혹시 지금 이 포지션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게 될 것 같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매니저랑 같이 이제 화면 공유하면서 잡 공고를 봤죠. 잡 공고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여기 이런 스킬 적혀 있는데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으면 맞다 그러고 아니면은 뭐 그건 아니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럼 그거 할 수 있다고 좀 부탁이 들었어요.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이런 스킬이 필요하고 이거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 해본 적 있냐? 그래서 해본 적 있냐 부분에서는 되게 솔직하게 답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했다. 이런 부분은 못했다. 이런 부분은 못했지만 이런 걸 해봤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됐고 마지막 질문은 그거였어요. 어느 회사에서 이건 물어볼 것 같은데 5년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냐? 지금까지 조금 물류에서 떨어져서 일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다시 물류로 돌아가서 물류에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업그레이드된 물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생략하고 이 서플라이 체인의 매니저로서 이제 일을 하고 싶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 리더를 하고 싶고 최종적으로는 서플라이 체인의 매니저로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고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떨어졌구나 생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치토세 오피스가 제가 입사할 때 이제 막 완공됐었어요. 이제 매니저도 저랑 같은 시기에 치토세로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조율하고 하다 보니 통보가 조금 늦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처음에 상담 받고 최종 면접 합격까지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네요. 면접 통틀어서 상담부터 상담부터 최종 인터뷰까지 면접 분위기 엄청 유연하고 되게 인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A사, 저희 회사가 반도체 대기업이긴 한데 일본에선 아직 유명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아마 면접 분위기를 최대한 가볍고 프렌들리하게 가져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일본에서 사람 구하기 힘든데 면접까지 빡세면 아무도 안 오겠죠. 네, 그럼 이제 연봉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제 아마존 연봉이 400만 엔, 4,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이게 엄청 많게 느껴졌죠. 왜냐면 공항에서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공유를 해드렸지만 2천만 원이 안 됐어요. 연봉 2천만 원이 안 되고 거기서 또 세금 빼고 하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받았나?
지금 그렇게 받다가 이제 아마존에 들어와서는 그래도 이제 한 달에 거진 한 300만 원 정도 통장에 꽂혔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빠지고 한. 그리고 3배를 많이 받는 거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 받다가 300만 원 받으니까 좀 처음에 여유롭게 생활을 하다가 이게 또 한국의 여러 유명한 유튜브 분들을 보면 이제 저축을 해야 하니 우리 돈줄남님 영상도 많이 봤고요. 앞으로 저축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때 아마존에서 일할 때 주식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 연봉 4,200만 원도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젊을 때 놀자보다 젊을 때 모으자라는 입장이 좀 더 커서 그래서 이직을 결정하게 된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아마존에 있어도 승진은 안 되고 또 물류 쪽으로는 좀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외 이직을 결정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A사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연봉이 예상 연봉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직 제가 1년을 채우지를 못했어요. 아마 예상 연봉으로는 한 8천 정도 되지 않을까. 이거는 근데 물론 그 다 싸그리 싹싹 긁어 모아서 영끌이라고 하죠. 지금 야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야근까지 다 합치면 이제 한 7,900, 8,000. 기본급은 여기 토탈 베이스페이라고 적혀 있는데 한 6천만 원, 5,900 정도 되고요. 5,900에서 이제 교통비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받는데 교통비를 받아서 한 6,300, 6,400. 네, 이게 1년 연봉입니다. 살짝 월별로 들여다보면 2월인데 이달 잔업이 엄청 낮죠. 50시간이면 하루에 몇 시간? 하루에 한 2.5시간 정도 야근을 했네요. 이것도 다 입력하진 않았어요. 저희가 일한 시간을 저희가 입력하는 시스템인데 그것도 이게 많이 입력하면 이게 노동법상 위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는 입력하지 않았고 그냥 적당히 돈 좀 더 받으면서 다닐 수 있게끔 적당히 입력한 게 50시간. 체감상으로는 한 7, 80시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잔업 수당이 많이 붙어 있죠. 지금 여기 보면 15만 4천엔 15만 4천에서 휴일이나 이런 데 근무하게 되면은 이제 3만 8천엔. 네, 그래서 일단 여기 적혀 있는 잔업수당이 19만엔, 통근수당 3만 5천엔,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3,500엔 좋네요. 돈 주면 좋은 거지. 결국에 이렇게 쭉 합치면은 한 70만엔, 700만 원 정도 한 달에 받았고 여기서 세금으로 140만 원 정도를 떼갔습니다. 이 140만 원도 아직인 게 여기 주민세가 이때가 주민세를 제가 따로 냈었던 것 같아요. 따로 냈기 때문에 주민세가 월급 명세서에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나는 게 이 잔업 열심히 해봤자 140만 원 그대로 다 뺏기네 이 생각을 하면서 다녔죠. 그래서 2월 달에 받은 금액은 570 정도 들어왔네요. 그리고 2월 급여를 보시면 또 잔업이 많이 줄었죠. 20시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잔업수당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기본급이 살짝 오르긴 했죠. 30만원 올랐습니다. 30만원 오른 건 이제 저희가 3월 달에 연봉 인상을 하는데 3월 달에 이제 연봉 인상에서 30만원이 올랐네요. 30만원 올랐지만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20만원이에요. 주민세 20만원이 붙어서 총 급여는 65만 5천 세전 65만 5천 65만 6천 세금 거의 비슷하네요. 세금 130만원 정도 띄고 나서 들어온 건 526만 527만원 정도 6월에 받았습니다. 세금으로 130만원 떼가네. 네, 하여튼 연봉은 이렇고요. 아마 그래서 또 저희가 8월 이제 9월 달 넘어가면 또 엄청난 잔업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아마 연봉으로는 이번 연도는 한 8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현실. 또 아마존이랑 지금 일하는 A사랑 또 좀 많이 달라요. 이게. 우선 외국계 기업은 좋은 점이 상하 관계가 그렇게 막 멀어져 있지가 않아요. 매니저냐 아니냐 이것만 딱 나눠지기 때문에 이것도 매니저랑도
벽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매니저는 성장시켜주기 위한 사람. 매달 원온원하고 내 퍼포먼스에 대해서 평가받고 피드백 받고 그러면 어느 부분을 더 성장시켜 나가면 되는가 이런 부분을 매달 진행을 하거든요. 이거는 두 회사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외국계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 한국 회사를 아직 취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상하관계 위계 질서 이런 데 되게 많이 취약하거든요. 외국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싫어서 한국계 기업을 가지 못하는 것도 있고 동일하게 일본계 기업도 제가 좀 꺼려 하는 부분이 있죠. 네,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하면 되게 많은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일단 기본 베이스로는 고객들이랑 소통할 때는 일본어를 쓰고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 사내 커뮤니케이션은 영어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협업할 일이 있으면 저희가 한국에서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국어로도 얘기를 하면서 3개국어 잘 두루두루 잘 써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가 필수였어요. 결국에 매니지먼트 레벨로 가려면 일본어가 안 되면 아마존 재팬에선 살아남기 힘들었었습니다. 지금 일하는 A사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안 되면 승진이 어려워요. 저희 회사는 아직 일본에서 위치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뭔가 하려고 하면 외국에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외국과 소통을 할 때는 이제 영어가 필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당연히 자율성과 책임이 강하죠.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고요. 없으면 일을 찾아서 해야 되고 새로운 일을 찾는 것에 대한 자율성은 보장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뭐 장점, 아마존의 장점, 단점 뚜렷하고 A사의 장점, 단점 뚜렷하기 때문에 어디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힘드네요. 이직을 하면서 느낀 거는 역시 이제 저희가 이제부터 AI 시대가 오면서 앞으로 내가 어느 부분을 더 발전시켜서 어떻게 살아가야 내 밥그릇을 뺏기지 않고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직하고 나서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지금 회사에서 맡은 포지션, 그리고 일이 너무 재밌고, 출근이 조금 즐겁긴 합니다, 솔직히. 야근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만큼 일이 재밌어서 버티고 있고요. 그래도 멈출 생각은 없죠. 혹시나 다른 포지션, 회사 내에서도 물론 갈 거고요. 외부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도 못 채웠지만 두려워도 움직여야 성장합니다. 잘 적혀 있네요. 이건 잘 적었네.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코멘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거고요. 항상 이렇게 두서없이 주저리주저리 떠들어주는 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